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지난번에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 리뷰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변신을 읽고 카프카의 매력에 푹 빠지셨을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카프카의 또 다른 소설을 준비해봤습니다. 카프카의 소설 중에 변신이라는 작품은 길이가 짧기도 하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해서 카프카 소설 중에서는 그나마 읽기 쉬운 책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리뷰할 책, 바로 소송. 이 소송은 읽으면서 이거 조금 난해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책이죠. 이 소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그 난해함을 풀어보고 카프카의 작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카프카 하면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죠. 실존주의 문학은 인간의 부조리함. 우리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고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런 인간 존재의 운명성, 그리고 우리는 우리 미래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기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내던져져 있잖아요. 불가피한 불안과 무근저성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에 놓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실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존주의인데요. 이 소설에도 인간의 부조리함이 현실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미완성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카프카가 맨 처음과 끝을 먼저 써놓고 중간을 채워가는 형식으로 작품을 쓰다 보니까 완성이 된 작품은 아니지만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의 느낌이 들거든요. 주인공 요제프 카의 30번째 생일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31번째 생일까지 1년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요제프 카를 무고했음에 틀림없다. 그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아침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요제프 카는 은행의 업무 대리인인데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방에 낯선 남자들이 막 들이닥쳐서 자신을 체포합니다. 요제프 카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데요. 그들도 이유는 모른다. 하지만 큰 소송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무가내로 체포를 합니다. 이렇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체포가 되었는데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출근하고 밥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거에 전혀 제약이 없어요. 이런 와중에 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요제프 카는 자신의 무죄를 외칩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 말을 듣질 않죠. 생각만 해도 정말 답답할 것 같죠? 그렇게 요제프 카도 엄청 답답해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당신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람들 사이에 요제프 카의 소송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요제프 카는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요제프 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도와주러 삼촌인 카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삼촌은 친한 변호사가 있다고 변호사 훌트를 소개시켜주죠. 근데 이 변호사는 자신이 선임된 이후에 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런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 할 뿐 소송을 이기기 위한 청원서도 제대로 쓰지를 않는데요. 이런 모습에 불만을 가지던 어느 날 은행 고객으로부터 화가 티토렐리를 소개받습니다. 이 티토렐리라는 사람은 법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는 그런 사람이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제프 카는 이 티토렐리를 만나러 가는데요. 하지만 이 티토렐리의 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소송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표면상 무죄 판결이나 판결 지연은 만들어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제프 카 입장에서는 자신은 무죄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건데 표면적 무죄 판결은 뭐고 판결 지연은 뭐냐. 나는 실질적 무죄 판결을 원한다 라고 하며 티토렐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해임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대성당에서 교도소 사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제한테 문지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문지기 이야기에 대한 거는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들은 요제프 칸은 사제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별 성과 없이 1년이 흐르고 31살 생일 전날 밤 방으로 사형 집행인들이 와서 칼을 처형합니다. 카프카 소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변신뿐만 아니라 소송에서도 그 빛을 발합니다. 그 첫 문장을 읽으면 뭐지? 죄가 없다는데 왜 체포를 하지? 누군가 요제프 칸을 모함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소송 사건에 같이 몰입하게 되죠. 서술은 3인칭으로 되어 있지만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거의 따라가면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나도 모르게 요제프 칸의 심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게 되는데요. 처음에 주인공이 체포가 되고 마지막에 사형을 당하고 그렇게 주인공은 눈을 떴다. 눈을 떠보니 이 모든 게 꿈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카프카의 대단한 점은 이런 꿈 같은 내용들이지만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을 해몽하잖아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처럼 해석을 하기도 하고 카프카의 소설도 이런 꿈의 해석처럼 해석을 요구하는데요. 실제로 꿈이라고 생각하고 이 꿈에서 소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시자들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문장은 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소송은 우리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송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부조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제프 칸가 자신의 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주어진 인간의 부조리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이 인식이 잘 드러난 게 바로 문지기 이야기입니다. 이 소송에 대한 이해는 사제가 요제프 칸에게 이야기해줬던 문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시골 의사에도 실려 있고 그리고 카프카가 지인들 만나면 직접 이 이야기를 낭송해줬다고도 해요. 직접 지인들한테 낭송을 해줬다고 하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낭송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카프카의 마음으로. 법 앞에 한 문지기가 서 있다. 이 문지기에게 한 시골 사람이 와서 법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문지기는 지금은 그에게 입장을 허락할 수 없노라고 말한다. 그 시골 사람은 곰곰이 생각한 후 그렇다면 나중에는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가능한 일이지 하고 문지기가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안 돼. 법으로 들어가는 문은 언제나처럼 열려있고 문지기가 옆으로 비켜놨기 때문에 그 시골 사람은 몸을 굽혀 문을 통해 그 안을 들여다보려 한다. 문지기가 그것을 알자 큰 소리로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하하하! 그것이 그렇게도 끌린다면 내 금기를 어겨서라도 들어가 보게나. 그러나 알아두게. 나는 힘이 장사지. 그래도 나는 단지 최하위의 문지기에 불과하네. 그러나 홀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문지기가 하나씩 서 있는데 갈수록 더 힘이 센 문지기가 서 있다네. 세 번째 문지기의 모습만 봐도 벌써 나조차도 견딜 수가 없다네. 시골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을 예기치 못했다. 법이란 정말로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모피 외투를 입은 그 문지기의 모습, 그의 큰 매부리코와 검은색의 길고 가는 타타르족 콧수염을 뜯어보고는 차라리 입장을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결심한다. 문지기가 그에게 걸상을 주며 그를 문 옆쪽으로 앉게 한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날 여러 해를 앉아 있다. 들어가는 허락을 받으려고 그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자주 부탁을 하여 문지기를 지치게 한다.
문지기는 가끔 그에게 간단한 신문을 한다. 그의 고향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대해서 묻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체 높은 양반들이 건네는 질문처럼 별 관심 없는 질문들이고 마지막엔 언제나 그에게 아직 들여보내줄 수 없노라고 문지기는 말한다. 그 시골 사람은 여행을 위해 많은 것을 장만해 왔는데 문지기를 매수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용한다. 문지기는 주는 대로 받기는 하면서도 나는 당신이 무엇인가 소홀히 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받을 뿐이라네 하고 말한다. 수년간 그 사람은 문지기를 거의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다. 그는 다른 문지기들은 잊어버리고 이 첫 문지기만이 법으로 들어가는데 유일한 방해꾼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는 처음 몇 년간은 이 불행한 우연에 대해서 무작정 큰 소리로 저주하다가 후에 늘자 그저 혼잣말로 투덜거린다. 그는 어린애처럼 유치해진다. 그는 문지기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로 모피 기세에 묻어있는 벼룩까지 알아보았으므로 그 벼룩에게까지 자기를 도와 문지기의 마음을 돌리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다. 마침내 그의 시력은 약해진다. 그는 자기의 주변이 정말 어두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눈이 착각하게 할 뿐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제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법의 문으로부터 꺼질 줄 모르는 광채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머릿속에는 그 시간 전체에 대한 모든 경험들이 그가 여태까지 문지기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하나의 물음으로 집약된다. 그는 문지기에게 눈짓을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굳어져가는 몸을 더 이상 똑바로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문지기는 그에게로 몸을 깊숙이 숙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키 차이가 그 시골 남자에겐 매우 불리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알고 싶은가? 라고 문지기가 묻는다. 네 욕망은 채워질 줄 모르는구나.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법을 절실히 바랍니다. 하고 남자는 말한다. 지난 수년 동안 나 이외에는 아무도 입장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런가요? 문지기는 그 시골 사람이 이미 임종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고 희미해져가는 그의 청각에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친다. 이곳에서 너 이외에는 아무도 입장을 허락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입구는 단지 너만을 위해서 정해진 곳이기 때문이야. 나는 이제 가서 문을 닫아야겠네. 이 문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문지기는 그저 자기 자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처음에 문지기는 지금은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는 혹시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을 위한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요제프 칸은 이 문지기 이야기를 듣고 문지기가 시골 남자를 기만했다고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하지만 이 사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문지기 앞에 시골 사람이고 법의 문을 열고자 노력하는 존재일 뿐 부조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노력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실존주의에 대해서, 부조리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고전 소설입니다. 진짜 고전은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인간에 대한 통찰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실존주의를 피부로 직접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송을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그 부조리에 대해서 아주 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들 아시죠?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